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3월의 어느 날, 32의 도예가 유나는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10년 만에 고향 통영에 돌아왔다.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과 전시회 준비로 미뤄왔던 귀향이었다. 할머니가 남긴 오래된 한옥에 들어서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장례를 마친 후 유나는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책장 깊숙한 곳에서 유나는 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한 번도 보내지지 않은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김명호 씨께 모든 편지 봉투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편지를 펼쳐보니 할머니의 젊은 시절 필체였다. 1960년대 초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쓰인 편지들이었다. 유나는 밤새 할머니의 편지들을 읽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한 청년에게 쓴 편지였다. 편지들을 따라가며 유나는 할머니가 평생 말하지 않았던 슬픈 사랑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김명호라는 청년은 할머니의 첫사랑이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김명호는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고 그 후 연락이 끊겼다. 마지막 편지는 1963년 12월 24일자였다. 영호 씨에게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당신이 무사히 잘 지내길 바랄 뿐이에요.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원하는 모든 꿈 이루시고 행복하세요. 영원히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유나는 할머니가 왜 이 편지들을 보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평생 간직했는지 궁금했다. 할머니는 결국 유나의 할아버지와 결혼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이 편지들은 할머니 마음 한구석에 첫사랑의 상처가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봄은 여름으로 바뀌었고 유나는 서울로 돌아와 전시회 준비에 몰두했다. 그녀의 새 도자기 작품은 기억의 조각들이라는 주제로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푸른 바다와 편지 조각들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었다. 전시회 개막일 갤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유나는 예상치 못한 성공에 기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전시장을 거의 다 비웠을 때 한 노신사가 천천히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른이 훌쩍 넘어 보이는 그는 유나의 한 작품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것은 푸른 도자기 위에 편지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작품이었다. 이 작품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노신사가 유나에게 물었다. 유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 할머니의 옛사랑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보내지 못한 편지들과 바다의 추억이죠. 노신사의 눈이 커졌다. 혹시 할머니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미순 할머니입니다. 통영에서 사셨죠. 노신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다. 이분이 당신의 할머니 맞습니까? 유나는 놀라서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름은 김영우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유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할머니, 미선이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유나는 목이 메었다. 할머니는 3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렇군요. 또 내가 너무 늦었군요. 다음 날 유나와 할아버지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는 60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통영의 할아버지 댁에 명절을 지내러 가게 되었어요. 그때 미순이를 만났죠. 내가 통영에 갈 때는 만나고 못 만나는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더 하고 오길 바라셨어요. 그걸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자리 잡으면 미순이를 데려가려고 계획했었는데, 저는 미국에 도착한 직후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6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고, 내 신원은 오랫동안 확인되지 않았죠. 깨어났을 때 나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나는 결국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10년 후에야 완전히 기억을 되찾았죠. 그때 저는 기억을 되찾은 후 한국에 잠깐 나와 미순을 찾았던 거예요. 미순에게 편지를 보냈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 미순을 찾았을 때, 이미 그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죠. 저는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도 너무 늦게 돌아왔어요. 미수는 이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멀리서 그녀를 본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녀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죠. 나는 이제 그녀를 잊고 새 삶을 시작해야 했죠. 유나는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 보내지 않은 편지들을 보여주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읽었다. 그녀도 나를 잊지 못했군요. 유나는 주저하다가 물었다. 혹시 할머니의 유품 중에서 가져가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편지들이 이제 당신에게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 유나는 통영의 바닷가에 섰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처음 만났던 곳이라고 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도자기 항아리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할머니에 보내지 못한 편지들과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할머니에게 보내려 했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함께 담겨 있었다. 유나는 항아리를 바다에 조심스럽게 띄웠다. 파도가 그것을 서서히 멀리 데려갔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 60년 만에 당신의 편지가 할아버지에게 전해졌어요. 이제 두 분의 이야기가 바다에서 영원히 함께하길 바랄게요. 바다는 조용히 유나의 말을 받아들였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그 순간 유나는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유나 씨 고마워요. 이렇게 미순이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네요. 이런 일이 실제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도
할머니의 사연과 편지를 모티브로 했던 제 작품으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도 모두 어리둥절하지만 할머니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아 기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유나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새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시절 인연이라는 주제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었다. 작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낯선 젊은 남성이 서 있었다. 유나 씨인가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김명호 할아버지의 손자죠. 유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유나 씨와 유나 씨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찾았어요. 준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반지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 따르면 이 반지는 원래 유나 씨 할머니에게 청혼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이라고 해요. 할아버지는 이것이 마지막으로 미순 할머니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유나는 반지를 받아들고 그것을 자세히 보았다. 내부에는 작은 글씨로 미순, 영원히 함께라고 새겨져 있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 씨,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더 듣고 싶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기꺼이요.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가을 햇살이 작업실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비쳤다. 테이블 위에 놓인 반지가 그 빛을 받아 반짝였다. 마치 오래전 헤어진 두 연인의 사랑이 마침내 이어진 것처럼. 시절 인연이란 게 이런 거구나. 유나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연처럼 보이는 수 없는 만남과 이별이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준호가 유나에게 들고 온 가방을 열어 보여주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작은 스케치북이 있었다. 스케치북에는 한 여성의 초상화들이 가득했다. 놀랍게도 그 여성은 유나의 할머니 미순이었다. 이건 할머니,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준호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시절 인연은 그렇게 흘러간다. 우연은 필연이 되고 끊어진 실은 다시 이어지며 잊혀진 이야기는 새롭게 쓰인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사랑은 그것은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끝인 동시에 시작이었다. 내 곁에 지금 함께하는 인연들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맞닿아 만들어진 특별한 만남입니다. 이 순간 내 삶에 함께하는 인연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은 가장 깊고 강한 인연입니다. 수많은 세대를 거쳐 이어진 유전자의 흐름, 그리고 무수한 우연과 필연이 만나 지금의 가족이 형성되었습니다. 가족과의 인연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 함께 나눈 웃음과 눈물, 갈등과 화해의 순간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내 곁의 친구와 동료들은 어떤 학교에 다녔는지, 어떤 직장을 선택했는지,
어떤 취미를 가졌는지, 무수한 선택과 우연히 맞물려 만들어진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들은 내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내 성장과 인생을 돕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 단골 가게 주인, 버스 기사, 택배 기사 등 일상 속 작은 인연들도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들과의 짧은 만남과 교류는 작지만 내 하루를 밝히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내 곁에 있는 반려동물도 특별한 인연입니다.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나와 함께하게 된 그들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위로를 전하며 내 삶의 기쁨과 책임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만 종종 잊기 쉬운 인연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인연입니다. 내 몸과 마음, 생각과 감정은 과거 경험, 선택, 환경, 유전적 요소 등 무수한 조건들이 만나 형성되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인연의 기초가 됩니다. 이 모든 인연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인연법에 따르면 모든 관계는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는 변화하거나 끝이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인연들과 함께하고 있나요? 그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현재에 더 깊이 감사하고 충실히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인연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머무름 없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떠나는 인연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먼 곳으로 떠날 때, 오랜 친구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때, 직장 동료와 헤어질 때, 그리고 죽음으로 영원한 이별을 맞이할 때, 이 모든 순간은 인연의 무상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별이 애초에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만남이 없었다면 이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연법에 따르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집착하면 고통이 깊어지지만 감사와 함께 떠나보내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떠난 인연은 우리 안에 흔적을 남깁니다. 함께한 시간, 나눈 대화, 공유한 경험들은 우리를 형성하는 일부가 되어 계속 살아갑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 떠났더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나무는 때가 되어 낙엽이 떠나는 것을 붙잡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떠나보내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시절 인연입니다.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때가 되면 자연스레 흘러가도록 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오래도록 곁에 머무릅니다.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상처가 남고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아픔이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고 오지 않는 인연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나무 가지에 매달린 작은 꽃봉오리의 꽃은 때가 되어 피고 때가 되면 저절로 집니다. 나무는 꽃봉오리를 억지로 피우려 하지 않습니다. 꽃은 스스로 때가 되어야 필 수 있습니다. 억지로 피워낼 수도 없고 억지로 붙잡아둘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인연도 이 꽃과 같습니다. 꽃이 피어날 때를 기다리듯 인연도 스스로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인연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림에 집착하면 마음이 괴로워질 뿐입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길을 찾아갑니다. 억지로 막으면 강물은 넘치게 됩니다. 인연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떠난 인연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고 하면 나에게는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인연이 떠난 자리는 빈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자리입니다. 나무는 떨어지는 낙엽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새잎이 돋아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난 인연이 있으면 새 인연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놓아지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을 걱정하지 말고 떠난 인연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저 강물이 흐르듯 바람이 지나가듯 내 곁에 인연도 그렇게 두세요. 내가 억지로 가두려 하지 않는다면 이 인연은 가장 아름답게 머무르고 떠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만날 것이고 때가 되면 떠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연을 맞이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인연을 떠나 보내세요. 인연은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 그리고 업의 결과로 맺어진 인연이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도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인연도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연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더 인내심을 배워야 하는 걸까? 혹시 나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인연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배울 점을 찾으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인연이 힘들다면 그 고통을 반복하지 않도록 나의 태도를 바꿔보세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상대를 미워하기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세요. 상대가 나에게 한 행동이 너무 힘들다면 그 인연을 내려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할 인연은 없다. 인연이 나를 힘들게 하면 집착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미운 사람도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든 인생을 살아서 저렇게 행동하는 걸지도 몰라.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 풀린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면 잠시 거리를 두고 나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업을 짓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인연이 평생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좋은 인연도 찾아온다. 명상, 기도,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 내 마음을 맑고 평온하게 만들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연도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다면 그 인연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자비와 긍정적인 태도로 업을 바꾸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힘든 인연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나 자신을 지키면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미래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직 만나지 못한 인연들도 많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사람,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 새로운 친구나 멘토를 소망하는 이들. 이 기다림은 단순한 수동적 과정이 아니라 다가올 인연을 위한 자신의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연법에 따르면 인연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원인과 조건요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지 않은 인연을 위해 스스로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기 등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오지 않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미리 정해진 기대나 조건 없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더 풍요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과 오지 않은 인연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큰 순환 속에 있습니다. 한 인연이 떠날 때 생긴 공간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듭니다. 이별의 슬픔은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 내 마음 속에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연을 그리워하거나 미래의 인연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 함께하는 인연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인연들이 언젠가는 떠나는 인연이 될 것이며 당신이 기다리던 오지 않은 인연들은 어느새 지금의 인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인연의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집착 없이 감사하며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축복하고 오지 않은 인연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며 지금 함께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바로 인연법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한때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앗은 인이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씨앗은 그저 가능성에 불과했지요. 어느 봄날 따스한 햇살이 대지를 비추고 부드러운 봄비가 내렸습니다. 바람은 적당히 흙을 보송보송하게 만들어 주었고, 때마침 지나가던 두더지는 씨앗 주변의 흙을 살짝 파헤쳐 놓았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연이었습니다. 씨앗은 이런 조건들이 만나자 싹을 틔웠습니다. 인과 연이 만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작은 새싹은 무성한 나무로 자랐고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쉬며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들은 그 나무에 오르며 놀았습니다. 새들은 가지에 둥지를 틀었고 곤충들은 그 나무를 보금자리로 삼았습니다. 하나의 작은 씨앗이 수많은 인과 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나무는 늙었고 마침내 태풍이 불어 그 나무는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그것이 자연의 순리임을 알았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는 햇빛이 들어와 새로운 작은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쓰러진 나무는 분해되어 흙의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떨어진 씨앗들은 바람을 타고 흩어져 다시 새로운 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나무가 사라졌지만 그것이 남긴 영향은 계속해서 새로운 인연의 고리를 만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있으므로 다른 하나가 있고 하나가 사라짐으로 다른 것도 변화합니다. 씨앗이 있어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어 그늘이 있으며 나무가 사라지면 그늘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생명과 또 다른 인연들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법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인이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이 아이는 그저 무한한 가능성에 불과했지요. 어느 봄날 부모의 따뜻한 사랑으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커갑니다. 그 아이는 동네 어귀에 나가 친구들과 뛰어놀며 자랐습니다. 학교에 입학했고 선생님은 아이의 숨겨진 재능을 살짝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연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런 조건들이 만나자 꿈을 키웠습니다. 인과 연이 만나 새로운 열정이 탄생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린 꿈은 견고한 목표가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지혜 아래서 성장하며 대화를 나눴고 후배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르며 배웠습니다. 가족은 그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찾았고 지역사회는 그의 기여를 통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하나의 작은 생명이 수많은 인과 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늙었고 마침내 질병이라는 태풍이 불어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했지만 그것이 생의 순리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기회가 생겨 젊은 세대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의 남긴 업적과 기억은 분해되어
사회의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어놓은 지혜와 가치는 제자들과 아이들을 통해 흩어져 다시 새로운 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영향은 계속해서 새로운 인연의 고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떠남으로 다른 이들도 변화합니다. 스승이 있어 제자가 있고 부모가 있어 자녀가 있으며 한 세대가 사라지면 그 영향력도 형태를 바꿉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생각과 가치가 태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이 서로 의지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를 형성한 모든 만남의 총합이며 우리가 남기는 것은 또 다른 이들의 씨앗이 됩니다. 모든 만남에 감사하고 모든 이별을 받아들이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인연의 순리를 받아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삶의 아름다운 무상함입니다. 인연법은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는 직접적인 원인이나 씨앗, 여는 그 원인이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조건들. 부처님은 이 원리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라고 간결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12고리는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멈추면 다음 것도 멈추게 됩니다. 부처님은 무명을 끊음으로써 이 순환을 멈출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연법의 철학적 함의 인연법은 깊은 철학적 함의를 지닙니다. 무상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무아는 독립적이고 영속적인 자아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수많은 조건들의 일시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공은 모든 현상은 본래 비어있음, 즉 독립적인 자성이 없습니다. 인연법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은 구름, 비, 강, 정수시설, 배관 등 수많은 조건이 만나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외부 자극, 과거 기억, 신체 상태 등 다양한 조건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납니다. 사회 문제는 복잡한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들이 얽혀 발생합니다. 인연법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호의 존성 인식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으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존재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비심 증진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생명체에 대한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질입착 완화,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집착에서 오는 고통이 줄어듭니다. 책임감 강화, 내 행동이 여러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인연법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을 변화시키는 지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이해하고
모든 존재와의 깊은 연결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인연법은 거창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작용하는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그 영향은 다시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상주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상주는 인연법의 관점에서 자신의 건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바쁜 업무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 습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과도한 음주,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과 게으름,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리듬. 상주는 깨달았습니다. 내 건강 상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선택하는 행동들의 결과구나. 그는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 가벼운 조깅을 하고 술자리를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건강 지표는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내 행동이 바뀌니 내 건강도 바뀌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변하면 저것도 변한다는 인연법의 진리를 몸소 경험했다. 지연은 항상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명상 수업에서 인연법을 배운 후 그녀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비판적이고 방어적인 태도, 어린 시절 부모님의 엄격한 양육 방식이 남긴 상처, 타인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소통 방식.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내 관계의 문제는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조건들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바뀔 것이다. 그녀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고 반응 패턴을 관찰하고 소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점차 그녀는 타인의 말을 더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인간관계는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조건이 바뀌니 내 주변 세상도 바뀌었다. 모든 관계는 서로 의존적이며 나부터 바뀌고 변환이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테오는 자신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번창하지 않는 것에 좌절했습니다. 사회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교 서적에서 인연법을 접한 후 자신의 사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과 열정, 시장 상황과 경쟁 환경, 네트워크와 인맥의 부족, 고객의 변화하는 니즈, 마케팅과 홍보, 전략의 효과. 테오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가능한 것이구나. 그는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서비스를 개선했으며
디지털 마케팅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조건에 집착하는 대신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들에 집중했습니다. 18개월 후 그의 사업은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성공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결과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찾아왔다. 이처럼 인연법은 우리의 개인적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건강, 관계, 성취는 모두 수많은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됩니다. 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집착과 좌절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지금 함께하는 인연들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맞닿아 만들어진 특별한 만남입니다. 이 순간 내 삶에 함께하는 인연들을 생각해 보세요. 시절 인연은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시절은 때를, 인연은 원인과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만남과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특정한 때에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성숙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뜻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나타나고 때가 되면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토양, 물, 햇빛뿐만 아니라 적절한 때가 필요한 것처럼 모든 인연에는 때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시절 인연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시절 인연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건이 만나는 적절한 때. 깨달음의 시절 인연은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적절한 때. 변화의 시절 인연, 인생의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는 적절한 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특정한 이들과만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몇 초간의 만남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도 깊은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적절한 때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삶의 다른 시기에 만났다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연인, 친구, 동료, 이 모든 관계는 특별한 시절 인연의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모든 이가 같은 깨달음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각자의 깨달음의 시절 인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르침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단순한 지식으로만 머물다가 적절한 때가 되어 삶의 경험과 만났을 때 비로소 깊은 통찰로 변화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겪은 후에야 특정 가르침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절 인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큰 변화가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직업의 변화, 이사, 결혼, 출산, 이별 등 삶의 전환점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무르익고 적절한 때에 찾아온 시절 인연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변화가 일순간 실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절 인연을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음을 이해하면 조급함에서 벗어나 기다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면 억지로 서두르기보다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절 인연은 특별한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같은 사람,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때에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은 두 번 다시 똑같은 형태로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과 경험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 그리고 적절한 때가 맞아 떨어진 결과임을 이해하면 일상의 인연의 깊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만남도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시절 인연의 결과입니다. 시절 인연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음을 가르칩니다. 어떤 인연이 떠나갈 때는 그 인연의 때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해하면 집착 없이 인연을 놓아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시절 인연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면 모든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 단순한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때와 인연이 어우러진 의미 있는 흐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현재에 더 충실하고 인연에 감사하며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시절 인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표류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흐름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시절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인간은 왜 지나간 인연을 붙잡으려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을 애타게 기다리며 괴로워할까요? 부처님은 이를 가래와 무명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영원한 것을 찾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괴로움의 양상을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수는 대학 시절 만났던 지연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졸업과 함께 자연스럽게 끝났지만 민수는 여전히 SNS에서 지연의 소식을 확인하고 그녀가 자주 가던 카페를 찾아가며 우연한 재회를 꿈꿉니다. 민수가 붙잡고 있는 것은 실제 지연이 아니라 20대 초반 자신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지연의 이미지입니다. 지연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녀 역시 5년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민수는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연과 함께했던 그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민수의 괴로움은 지연이라는 인연이 시절 인연이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수지는 7년간 근무했던 회사를 퇴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 동료들과의 단체 채팅방을 수시로 확인하고 회사 근처를 지날 때면
괜히 마음이 아립니다. 더 좋은 조건의 새 직장에 다니고 있음에도 그녀는 이전 직장에서의 인연과 경험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기서는 내가 인정받았고 소속감을 느꼈어. 새 직장은 아직 낯설고 불안해. 수진의 사례는 익숙함과 안정감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현재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미 끝난 인연의 그림자를 쫓느라 새롭게 맺어진 인연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현은 38세 회사원으로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지난 10년간 수많은 소개팅에 참석했지만 항상 이유를 찾아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외모, 성격, 직업, 가치관까지 모든 게 맞아야 결혼할 수 있지. 태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파트너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제 사람들과의 인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의 괴로움은 완벽한 시절 인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지금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지수는 소설가를 꿈꾸며 10년간 원고를 써왔지만 항상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출판사에 투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글이 완벽해질 때, 문학계가 내 스타일을 알아볼 때가 오면 그때 데뷔할 거야. 지금 보내면 거절당할 게 뻔해. 지수의 사례는 완벽한 때를 기다린다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으로 행동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그녀는 인연이 기다림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괴로움의 근원은 무상에 대한 거부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함. 집착은 특정한 사람, 상황, 감정을 붙잡으려는 마음. 기대는 현실보다 상상 속 완벽한 인연에 집착하는 경향. 두려움은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부처님은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갈망하지 말라. 지나간 것은 이미 사라졌고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어 지혜롭게 관찰하라. 인연법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연은 그것이 존재해야 할 때 존재하고 사라져야 할 때 사라집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인연에 깨어 있고 감사할 때 지나간 인연과 오지 않은 인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지속되지 않는다는 진리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자연과 주변 환경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아침 창밖 풍경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 계절의 변화에 따른 나무와 꽃의 변화. 하루 동안 변하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 이런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는 습관은 무상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도, 보는 이 풍경도 계속 변하고 있구나. 변화를 상실이 아닌 전환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세요. 현우는 20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상실감에 빠졌지만 점차 이 변화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내가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길을 이제 탐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 전환은 무상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소유물, 관계, 생각에 대한 놓아줌을 의식적으로 연습하세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 기부하기.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놓아주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날의 모든 일과 감정을 정리하고 놓아주기. 미정은 매일 저녁 일기를 쓰며 그날의 경험을 정리하고 글을 다 쓴 후에는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놓아보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이 의식은 그녀가 매일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철학적, 영적 텍스트를 통해 무상에 대한 지적 이해를 깊게 하세요. 불교 경전 읽기, 무상에 대한 스승들의 법문 듣기, 철학적 사유와 토론에 참여하기. 지적 이해가 깊어지면 감정적 저항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변화와 무상에 대한 경험과 감정을 다른 이들과 나누세요. 승민은 부모님의 별세 후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변화와 상실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 경험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만 겪는 아픔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구나.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고 이 조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할 수 있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다음과 같은 지혜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현재의 충실함은 이 순간도 곧 지나가니 지금 이 경험을 온전히 누리자. 집착에서 벗어남은 영원히 붙잡을 수 없으니 소유하려 애쓰지 말고 경험하고 사랑하자.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기에 지금 이 순간의 만남과 경험이 더욱 소중하다. 두려움의 감소는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니 저항하기보다 흐름에 맞춰 살아가자. 균형 잡힌 시각은 기쁨도 슬픔도 모두 지나간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말자.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연습과 수행입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과정 자체가 무상의 진리를 체험하는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이것이 진리를 꿰뚫어 보는 지혜이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착은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집착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착은 무언가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또는 내 것이어야 한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은 현실과 우리의 기대 사이의 간극에서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집착은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첫 단계는 자신의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세요. 지금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단지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지은은 매일 아침 명상 중에 자신이 남자친구의 문자에 대한 집착,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집착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이런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것에 대한 거리가 생겨났습니다. 집착의 대상도 결국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하세요. 집착을 느낄 때마다 이것도 변할 것이다 라고 상기시키세요. 계절의 변화, 하루의 흐름, 자신의 기분 변화 등 일상적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현우는 자신의 직위와 성공에 강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내 직위, 내 성취, 내 평판도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문장을 일기에 적으며 무상을 체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유가 아닌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감사의 수행은 집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저녁, 그날 경험한 3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세요. 특히 일시적이고 변화하는 아름다움, 햇살, 바람,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에 주목하세요. 미정은 매일 밤 오늘 경험한 것 중 감사한 3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아침 창가에 비친 햇살, 동료의 따뜻한 격려, 맛있는 저녁 식사의 향기와 같은 소소한 경험들에 감사하면서 그녀는 물질적 소유나 성취에 대한 집착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연기법의 이해는 나 이것이라는 집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기원을 추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조건에 의존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준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부모님의 교육, 스승들의 가르침, 동료들의 협력, 사회의 기회 등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임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것은 모두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다 라는 집착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눔과 베품은 소유에 대한 집착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시간, 재능, 물건, 돈을 나누는 기회를 만드세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수는 매주 토요일 2시간을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에 할애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아깝게 느껴졌지만 점차 이 나눔의 시간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립책을 의식적으로 놓아주는 연습은 마음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정기적으로 놓아줌의 의식을 가지세요. 이것은 물리적인 소유물을 정리하는 것일 수도, 마음속 걱정과 집착을 적어서 불태우는 상징적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수연은 매년 봄 집안 물건들을 정리하며 더 이상 내게 기쁨을 주지 않는 것들은 놓아보낸다는 원칙으로 불필요한 소유물을 기부했습니다. 이 과정이 물건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정체성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지속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적 자유는 이것을 꼭 가져야 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더 큰 자유를 느낍니다. 현재에 대한 충만함은 지금 이 순간에 더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균형 잡힌 정서는 상황의 변화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관계의 건강성은 다른 사람도 통제하려는 시도가 줄어듭니다. 창조적 적응력은 변화하는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열정이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 없는 사랑과 열정은 더 자유롭고, 더 지혜롭고, 더 충만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진전이 있고 때로는 후퇴도 있겠지만 매 순간 자신의 집착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궁극적으로 큰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대는 우리 마음속에 그린 이상적인 그림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의 원천입니다. 부처님은 기대와 욕망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대의 본질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는 현실이 아닌 마음속에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기대는 종종 과거의 경험이나 사회적 관념에 기반합니다. 기대는 현재 순간의 경험을 왜곡시킵니다. 기대는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기대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중 자신이 실망이나 불만을 느낄 때마다 지금 내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서연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마다 상대방이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무의식적 기대를 했습니다. 이 일을 알아차린 후 그녀는 실망할 때마다 내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인식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만으로도 그녀의 실망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기대와 현실을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을 하세요. 일기에 2칸을 만들어 내 기대와
실제 현실을 나란히 적어보세요. 준호는 승진에 대한 강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내 기대는 3년 내에 팀장이 될 것이다. 와. 현실은 회사의 승진 결정은 여러 요소에 달려 있으며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기대와 현실을 구분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기대가 얼마나 비현실적일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리 정해진 기대 없이 경험에 접근하는 연습을 하세요. 의식적으로 초심자의 마음으로 일상적인 활동에 접근해 보세요. 마치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호기심과 개방성을 가지고 접근하세요. 민지는 매주 일요일 가족 모임에 대한 부정적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이번에는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듯 열린 마음으로 가족을 대해보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태도 변화는 그녀의 가족 관계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정보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세요. 만약에로 시작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주의를 현재 순간의 감각이나 활동으로 돌리세요. 지후는 늘 만약 내가 더 좋은 대학에 갔다면,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지금 내 발바닥은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지? 지금 내 호흡은 어떤지? 와 같은 질문으로 주의를 현재로 돌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상적인 기대 대신 실제 존재하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경험한 3가지 소소한 기쁨이나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수연은 완벽한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로 인해 종종 실망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오늘 남편이 해준 작은 친절, 함께 나눈 웃음, 평온한 저녁 시간 등 소소한 순간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를 통해 완벽함에 대한 기대보다 실제 존재하는 행복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종이에 2칸을 그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적어보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이것은 내 통제 밖이다. 받아들이자라고 반복해서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태현은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강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자녀에게 사랑과 지원 제공하기, 좋은 본보기 되기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자녀의 선택, 그들의 재능과 성향, 사회적 환경 등을 구분했습니다. 이 구분을 통해 그는 자녀들에게 덜 압박을 주고 그들의 고유한 길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고정된 기대 대신 과정에 대한 의도를 세우세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나는 이런 결과를 기대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행동하려고 한다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전환하세요. 유진은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기대를 했습니다. 그는 나는 이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하고 과정에서 배움을 얻겠다는 의도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그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이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지속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적은 실망은 기대가 적을수록 실망할 일도 적어집니다. 놀라움과 기쁨의 증가는 기대 없이 경험하면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의 개선은 타인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 감소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기대가 줄어들면 현재의 스트레스도 감소합니다. 적응력 향상 고정된 기대 없이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기대와 욕망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은 삶의 풍요로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알아차림과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기대의 사슬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특히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두려움이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과도해지면 삶을 제한합니다. 두려움은 종종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되며 현재 순간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통제 욕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공포는 안정과 영속성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먼저 그 존재를 인정하고 알아차리세요. 두려움이 느껴질 때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그 감각을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하세요. 민주는 회사 구조 조정으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지금 내 안에 불안함이 있구나, 가슴이 조이고 호흡이 빨라지는구나라고 알아차렸습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만으로도 그의 불안은 조금씩 누그러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정신적인 동시에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호흡과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것은 두려움의 순환을 끊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 1, 2분간 깊고 천천히 호흡하며 들이마시고 내쉬고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발바닥, 손바닥 등 신체 접촉 부위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수지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발표 직전 화장실에서 5분간 깊은 호흡에 집중하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을 의식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간단한 연습이 그녀의 불안을 상당히 감소시켰습니다. 두려움은 종종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과장된 상상에서 비롯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이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과거의 비슷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라고 적고 답해 보세요. 지훈은 사업 실패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축이 바닥나고 일시적으로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 경험과 기술은 여전히 가치가 있으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대처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그의 막연한 공포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삶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저녁, 그날 경험한 예상치 못한 일들과 그것이 가져온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불확실성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정은 일기에 오늘의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불편했던 일들을 기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행복한 순간들, 우연한 친구와의 만남, 갑작스러운 빗속의 산책도 많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녀는 불확실성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두 개의 원을 그리고 안쪽 원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바깥쪽 원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적어 보세요. 안쪽 원에 적힌 것들에만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태연은 경제 불황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통제 가능한 것, 내 지출 습관, 저축, 새로운 기술 학습과 통제 불가능한 것, 경제 정책, 시장 동향, 글로벌 사건들을 구분했습니다. 이 구분을 통해 그는 뉴스 읽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두려운 상황에 점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운 대상이나 상황의 목록을 만들고 가장 덜 두려운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도전적인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세요. 서연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규모 친구 모임 참석하기, 새로운 취미 클래스 가입하기, 낯선 사람에게 길 물어보기, 소규모 발표하기와 같이 점진적으로 도전적인 사회적 상황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때마다 그녀의 자신감은 향상되고 두려움은 감소했습니다. 변화의 필연성과 일시성에 대한 깊은 명상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10분간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은 변한다. 기쁨도 변하고 고통도 변한다. 이 순간의 두려움도 영원하지 않다. 라는 구절을 천천히 반복하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준호는 매일 아침 10분간 무상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증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화의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연습을 지속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적 자유는 두려움에 덜 지배되어 더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순간의 충만함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어 현재를 더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회복 탄력성 증가는 예상치 못한 변화와 도전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용기의 성장은 두려움이 있어도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커집니다. 지혜의 증가는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더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은 무지에서 생겨나고 지혜가 자라면 두려움은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존재하면서도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자유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